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 이정석 검사 탄핵에 이어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가 번복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6위를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볼까요?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총선 출마설일 겁니다. 그 가운데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린 X라면서 여러 비판의 논쟁이 있는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던 송 전 대표인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송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보다 12살 어린 이준석 전 당대표가 85년생이거든요. 제가 깍듯이 이준석 대표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물학적 어리다는 게 아니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환관 조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기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다 그러는데 쪽팔려서 이런 막말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1년의 과정들을 한 화면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최병무 의원님. 네. 본인은 1985년생 이준석 전 대표를 깍듯이 존중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진시황 때 환관 조고 같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 본인 출판 기념회 했던 메시지와 거의 비슷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래도 오늘 한 얘기 중에 욕설은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욕설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관 조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록 위마 뭐 얘기가 나올 때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다른 그 신하들이 무서워서 그거를 사슴이라고 얘기를 못했다. 뭐 이제 이런 그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은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은 뭐 30대 국회의원 해, 그다음에 인천시장 해,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권당의 당 대표까지 역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화려한 경력에 비하면 그냥 시종일관 검사 생활만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좀 그렇게 그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경력이 그 존중을 받으려면 남의 경력도 저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화려한 경력이 뭐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생활을 그만큼 또 오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력을 그 본인이 존중하지 않고 뭐 욕설로 저렇게 비하한다면 결국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경력도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폄하를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무 의원께서 꽤 점잖게 송 전 대표 비판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욕설에 대해서 저보고 논평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난감하죠.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한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동훈 장관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하하려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말을 딱 빼고 이준석 전 대표라는 사람과 한동훈 전 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경력이나 인격 뭐 그거 우리가 비교하는 거 뭐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히려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 중에 내 욕설에 대해서 비판받으니까 본인 비판 왜 한동훈 장관에게 욕을 했냐 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실제로 뭐 그 연령 차이는 10살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법연수원 단 한 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저런까지 많이 좀 회자가 됐는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 하는 건 지적 안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진행자 제지까지 받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본인의 성정을 지금 잘 이게 제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슴에 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서면서 이제 말로 막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송 전 대표가 비판한 대로 품격이 없고 이른바 인격과 경륜이 유치하다라고 아까 이제 한 장관을 비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그렇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송 전 대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미 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꽤 됐고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 들어온 지도 꽤 됐는데 소환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뭐 화도 아마 많이 나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해낼 텐데 하지만 그건 이제 송 전 대표의 상황인 거고 국민이 보기에는 이 집권당 대표를 지내고 인천시장 지내고 오선 의원 지낸 이런 분이 하는 어떤 그 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상대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지적을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데 우리는 쟤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법은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야 간에도 우리가 야당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여당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의 것은 초기에 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은 갈수록 그런 것은 통하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이제 송 전 대표로서도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이제 감초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본인의 메시지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화가 가슴에 차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자가 좀 제지를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좀 가고 있어서 이게 뭐 송 전 대표의 조사 향후에 진행될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못 줄 것 같고 또 민주당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송 전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인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보다 12살이 어린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깍듯하게 했다. 본인은 예의 지킬 사람 앞에서 지킨다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글쎄요. 근데 뭐 윤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일단 진행자도 저거에 대해서 비속어 자제를 좀 시켰고요. 오늘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오늘 한동훈 장관을 앞서 보신 것처럼 환관으로까지 지칭하면서 당내 일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향해서 5선 국회의원 맞냐 혹은 여당 대표 출신인데 품격이 없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운동 했다는 이유로 제가 국회의원 한 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혜택을 받은 딸이 다닌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것을 제가 오픈시켰던 인천시장입니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뭘 그렇게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많은 말들을 해서요. 일단 송 전 대표의 이 말을 좀 구자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뭐 기가 막히면서 들었습니다. 일단 뭐 쌍욕한 거에 대해서도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왜 그런 맥락의 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선을 그었었잖아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 의혹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쌍욕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거면은 나는 모르는데 내 밑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이 XX 이렇게 가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건 그냥 논리 모순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겠으니까 이 수사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 욕설 가지고서 해명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본인의 혐의가 위중하고 답도 안 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감정적으로 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저걸 수습이 안 되니까 자꾸 꼬투리로 물고 나오는 얘기가 저게 정말 말들이 안 되거든요.
아니 재산이 많은 게 부모님이나 처가 쪽으로 물려받은 재산들인데 그 처가는 또 법조인 집안이에요. 재산이 또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조국 장관은 부모가 잘 살아서 공식 재산만 신고했던 게 50억이 넘었었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4억 3천만 원 전세 산다 그러는데 지금 본인의 혐의 중에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이용해가지고 대납을 하게 했던 것들이 혐의로 포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외곽 조직을 이용했던 거에 대해서 딴 주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4억 3천을 전 재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주장을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저런 걸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국내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귀족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님들 되게 뭐 서민 코스프레 하시면서 자녀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에서 유학하는 사례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 재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안 하지만 그 논리모순을 견디면서 저걸 지금 주장을 이어가거든요. 아무것도 맞지 않고 본인들 특히 민주당 안에서 지금 해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하면 다른 분들이 민주당 본인들은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지막은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해봤냐 이러는데 진짜 저 진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오늘 이 탑10 출연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밤에 진짜 울면서 일했거든요. 집에도 못 가고. 근데 감사합니다. 검사님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따로 사는 경우도 많고 지방 가면서 얼마나 힘든 게 가족들 애기도 못 보면서 제 친한 검사 애는 애가 아직 어린데 잘 때 출근해가지고 잘 때 퇴근해가지고 애랑 일주일 내내 대화를 못 해본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거든요. 예. 다들 너무 힘들게 사는데 송영길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3년인가밖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생활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그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나. 운동권 하셨던 것만 인생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직역에서 자기 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모두 다 소중하고 자기 잣대로 그냥 멋대로 그렇게 재단해가지고 폄하할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욕설에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뭐 본인은 전세 살고 한동훈 장관은 강남에 고급 아파트 사는 거 아니냐라는 비유를 하면서 이제 여러 비판했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이잖아요. 뭐 그 없는 사실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타워팰리스인가요? 하여튼 뭐 고급 아파트겠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는 비교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도덕성의 뭐 잣대로 보기에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구전우 변호사님 얘기한 것 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업무를 못했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운동권이 어떤 전대부 운동권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 노조에 들어가서 어떤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거를 대변하다가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해서 뒤늦게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합격한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처럼 본인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위층에 가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법무장관이 됐다. 이 기류와는 좀 다르고요. 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욕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과격한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감정 조절이 안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엔 좀 불편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인정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조절 못했다. 예. 근데 다만 보면은 또 10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출판기념회 책 제목은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에 누구한테 선전포고를 하냐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프랑스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 문제 때문에 일찍 조기 귀국해서 뭔가 조사를 받겠다. 지금 말하자면 당내 선거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나 조사 뭐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예. 이 부분 빨리 나를 데려가서 구속을 시키든 기소를 하든 알아서 조사하고 끝내라. 내가 재판받아서 유죄를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거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끌고 가고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4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혐의들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9천만 원을요 기부를 해요. 예. 그다음에 최일도 목사라고 그 다일 공동체에 본인의 세비 25%를 깎아서 4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뭐 그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그거를 착복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별건 수사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지금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하나.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최상급까지 갔던 분을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을 만한 오해 소지에서 본인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자제해야겠다. 예. 예, 그런 말을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예.
그러나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화가 난 부분은 뭐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뭐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성을 잃은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죠. 그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고 예. 뭐 정치인이면 일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나온 얘기가 그래서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뭐 본인의 그 기준은 늘 옳고 상대의 기준은 늘 틀리다,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그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살아가면서 본인이 뭐 전세를 살고 그다음에 본인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그러면 본인보다 싼 전세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아닌 듯하고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런저런 뭐 내가 유치한 그 국제학교에 뭐 한동훈 장관 뭐 자제가 다닌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떻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저 자체가 뭐 막 그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하구나 아니구나 하는 그런 정도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을 좀 넘은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인천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집권당 당대표까지 했으면 그 수준에 맞는 정도의 소통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뭐 이성을 잃은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일반 유권자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저 궁금합니다. 이른바 그래서 이제 운동권 퇴진론 얘기까지 뭐 당내에서 좀 불거진 것 같고 민주화 운동 동지회라고 5.18 운동권 인사들이 모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지나치게 저열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분이야말로 5.18의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선배 의원으로서의 그런 공헌과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386 운동권 이런 분들의 당사자분들도 아마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의 여러 고민들과 결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뭘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스스로 격만 떨어뜨린다. 혹은 신현영 의원도 조심스럽지만 586 세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다음 화면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당시에 뭐 우상호 의원과도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 한때 민주화 운동에 유명 인사했던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소정숙 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두 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빠른 산업화와 또 빠른 민주화. 그걸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내가 산업화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소리를 본인이 막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 존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민주화의 최전선에 서서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니까 당연히 나를 대우를 해야 돼. 이러한 어떤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는 순간 그 당사자는 그때부터 이제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진보 보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그 전제가 뭐냐면 변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진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수구 세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 아까 저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송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울분과 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송 전 대표의 메시지는 이게 이 586으로 초기에 상징됐던 그러니까 1996년, 2000년, 2004년 요때 이제 많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586 그룹이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586 세력이 기득권화 되면서 586 용태론이 이미 뭐 일반화 됐지 않습니까? 586 용태론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송 전 대표의 저런 메시지, 저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 결국은 저게 586 그 퇴진론에 더 힘을 싣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것이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모습은 아닌데 이해는 하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뭐 과거에 국회의원을 몇 선 하고 인천시장을 하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이것은 그냥 그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다.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자연인 송영길로 돌아와서 국민을 상대해야 되고 메시지도 그렇게 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주체를 제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과도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이나 기타 같이 운동을 했던 이러한 세력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뭐 자신은 30대 국회의원을 해놓고 5선 했잖아요. 극도의 내로남불 발언이라는 과거 운동권 인사들의 말 혹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뉴스탑10 출연자이기도 한 야당의 청년 정치인 여성운동 전 행정관이 송영길 선배님 자중하라에 송 전 대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네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난 주말 사이에 철험회 소속 민영배 의원이 SNS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사실상 욕설을 좀 썼다면 철험회 소속 또 다른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이렇게 오늘 거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준비한 데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사실 어제 저희가 송 전 대표와 민영배 의원의 한동훈 장관 비판 여기까지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초선 비례대표인가요? 그 유정주 의원, 잘 알려진 의원은 아닌데 본인 SNS에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한동훈 장관 공격 같이 참전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는 민주당의 막말이 나이 문제가 아니었다. 구자랑 변호사 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격할 때 다 같이 뭐 포개가지고 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정말 이런 분도 있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뭐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논란, 뭐 논란 이렇게 한 3개 정도 찾아지길래 그냥 더 보지도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례대표인데 다음번 총선 대비해가지고 이제라도 라스트 스퍼트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쓰럽다. 의정활동 가지고 뭐가 돋보이고 주목받고 잘했다 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갔지만 본인 머릿속에서 이게 다 숙성돼가지고 나오면 저런 식의 말실수 안 하거든요.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읽다가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의정활동 저렇게 하셨으면서 막말에 저렇게 참전하시는 거는 상황 파악도 안 되시는 거거든요. 국민적으로 상식선에서 이거는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정리되는 부분인지 명확한데 여기에 기껏 참전을 하시는 게 민영배 의원 뒤에라도 따라가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도리 못 지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이제 화면에 보면 유정주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의원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서 여러 기사화가 된 적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구자랑 변호사 말씀 중에 뭐 앞으로 정치권에서 볼 일 없다는 표현은 좀 선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건 좀 순화하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뭐 나이 얘기를 저희가 굳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본인은 당대표 출마할 때 꼰대 정치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또 어린 놈 뭐 XX 해가지고 또 여러 당내에서 비판 받았잖아요. 아까 서영주 전 대변인도 결국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감정 조절 얘기를 했었는데 유정주 의원은 또 한동훈 장관보다 2살 어린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글쎄요. 뭐 너 금도 지키지 못하면 금수 김영민 의원까지 여기서 가세를 했고 좀 어떻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논평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감정 조절을 해야 되면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품격 문제까지는 제가 논평이 되겠으나 유정주 의원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 후직을 만드는 너를 썼다고 해서 이게 또 무슨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정치 후직에 만드는 그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너냐 그대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예의가 얼마만큼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뭐 나이 2-3살 차이에서 얼마만큼 존대를 하는 것들이 예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어린 뭐라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과연 품격 있는 장관으로서의 태도를 보였냐. 특히 야당 인사들에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좀 논란에 예. 있어서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불편하다라든지 좀 아쉽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후지다, 추잡하다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도 참지 않았죠. 저는 두 분 다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좋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들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가지고 비생산적인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것들 불필요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매번 민주당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 이슈 없는데 먼저 이렇게 메시지 내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요. 질의에서도 항상 민주당에서 말문이 막히고 나면 태도 지적하고 막말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을 꺼려하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예. 수사에 대해서 외풍이 불었을 때 외풍은 내가 막는다라고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어요.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말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 디펜스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고 예. 먼저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김혜지 의원이나 이런 수준 높은 질의응답 우리 봤잖아요. 굉장히 예. 감동 느꼈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칼을 휘두를 때 그 맞춤형으로 싸우지 않으면은 누군가 다쳐요. 국민들도 다치게 돼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파가 될 때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죠.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선 적도 없는데 두 사람을 다 같은 선상에서 비난하는 것은 좀 타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선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긴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역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포토라인 기자들과 많은 얘기를 야당을 향해서 어떤 말하자면 비난과 어떤 비판적인 말을 쏟아낸 장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생산적이라고 했지만 분명은 그렇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을 향해서 그 칼끝이 너무나 매서운데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한 수사는 왜 예. 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 부분에 있어서 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데 왜 민주당에만 품격과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느냐? 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로서 맞서겠다.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선전포고다. 라는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이런 공방 말고 정치적인 걸 하나 여쭤볼 텐데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검토했다가 다시 접은 게 굳이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 막 띄워줄 필요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공방을 하면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한동훈 장관 계속 또 언론의 중심에 서는 건 아닌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냥 좀 어떤 당직자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나 나머지 의원들이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그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의 어떤 이 발언에 들어오는 순간 본인의 이미지가 깎여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깎인다고 상임이라든지 보시는군요. 예결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이 업무적으로 맞서서 그럴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말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나서줘서 본인 스스로 무슨 깎고 말씀인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평론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송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본인이 탈당을 했고요. 일단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송 전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반윤 연대로 끌어들여서 이 정말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최병무 의원님, 조 전 장관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최근에 물론 뭐 송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녀가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 우리가 송 전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리 감안해서 듣더라도 네. 여러 군부를 떼는데 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이런저런 말을 본인이 워낙 지금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여러 갈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래 중에서는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중립지대에서 보면 이거는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라는 게 충분히 구분이 돼요. 예. 근데 송 전 대표는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반윤 정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정당을 만들다면 그건 반윤 정당은 아니고요. 야당입니다, 야당. 예. 야당과 반윤 정당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뭐 비례정당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그 여러 가지 난국 뭐 이걸 타개할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예.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을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저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대개 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같이 하기 싫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조국 전 장관하고 아마 같이 하는 것이 좀 꺼림칙할 거예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추미애 되죠? 전 장관도 비슷할 거고 추미애 예. 전 장관은 제1의 목표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조국 전 장관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상상력에서 나온 발상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무부여를 거의 안 하시네요. 일단 뭐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례정당 얘기까지 오늘 하니까 여러 가지 던지는 수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의 이제 공방으로 오랜만에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글쎄요. 당내에서도 여러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꺼냈다 주워 담은 바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탄핵 얘기입니다. 지난주엔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차라리 그러면 날 탄핵하라 퇴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이원석 총장 탄핵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하는 거야? 뭐 여러 뒷말들이 좀 나오니까 곧바로 당 차원에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공고 진실을 나왔습니다.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영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될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는 최혜영 원내대변인의 얘기가 오전 10시 15분이었는데 2시 좀 넘어서 전 기자들에게 공지하라고 왔어요.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
최병우 의원, 이 일련의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뭐 정말 거의 매일같이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뭐 철험회 등이 주도하는 이제 검사 탄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 왔고, 그렇게 보면 이제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거에 최정점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예. 그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오늘 낮에 보면 그 어느 신문에서 하나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도 사실은 그 보도를 근거로 이제 탄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아까 이정섭 차장검사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장이나 뭐 이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이제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뭐 검사 탄핵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아마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야, 일단 하여튼 걷어들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의 이제 그 소위 지도부라는 사람들도 뭐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평정심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을 어떤 때는 보면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언론에 바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총선에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그 좀 군부를 지필 그런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 지금 뭐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뭐 검사들 탄핵, 검찰총장 탄핵 이런 걸 남발할 경우 그게 과연 순풍만 있을까? 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나중에도 다시 불씨가 또 살아있다면. 이제 왜냐하면 예. 이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철회한 거는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수위 조절. 근데 너무 쉽게 꺼냈다가 쉽게 발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예. 아까도 발언에서 보셨잖아요. 어떤 경질 아니면 뭐 경고 이 정도로 해달라는 것이지, 김용민 의원조차도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오면서 이제 뒤늦게 그 최혜영 원내대변인께서 문자 공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래서 기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봤더니 예. 그게 이제 국민일보 보도가 그렇게 이제 좀 나갔어요. 아하. 그래서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확인을 못하고 먼저 오전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될 것 같다는 말. 될 것 같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 것인데 예. 논의가 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이런 설익은 이제 안에 내부의 교통 정리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검찰총장 탄핵 자체는요. 예. 이제 이원석 총장 자체가 예. 본인이 이거를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직무배제도 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 예. 이걸 입법부가 나서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 해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본인이 또 입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리더니까 우리 후배들 하지 말고 나를 탄핵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러 간 거예요? 하다 보니 그런 얘기들 예. 선상에서 예.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었으나 예.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거는 검찰 사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취재를 하셔보니까 당내 사정 보니까 일단은 원내대변인이 다소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일단.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알려지기로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에서 이원석 총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 이게 뭐 팩트에 가까울 텐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개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명분은 없는 거 아닌지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도 없이 그냥 막 던졌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이란 직에 대해서 배제가 된 거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그 수사에 대해서 배제돼 있는 상태로서 직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직무유기가 문제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고 그게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논리 일관에서 가야 되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탄핵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계산을 한번 돌려보니까 세세전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저도 지금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민생이나 뭐 정책 이슈로 대립을 하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서울시 편입 김포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찬반에 대한 얘기 없이 이게 우야무야 오다가 지금 탄핵 얘기 나오니까 이슈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그 얘기는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탄핵은 총장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위반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탄핵을 너무 가벼이 다룬다. 그리고 저 논리대로면 지금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논하잖아요. 근데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왜 문제가 있는데 징계 절차 진행 안 하고 뭐 직무 배제 이런 거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는 그분은 직무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6개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논리대로면 그분은 탄핵 사유가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 안 하시죠? 다음번에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나 이런 절차 진행 안 해서 저희가 합니다라는 논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건 놔두고 불리한 건 공격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탄핵을 너무 가벼이 다루고 그냥 유리하게 이용만 하려는 것이라서 국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주 부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명분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한 거 아니야, 이원석 총장이. 근데 이제 이 총장은 추전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손 뗀 지 오래됐는데 그럼 명분은 없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이원석 총장 탄핵 사유가 좀 명분이 민주당에서는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저 부분을 얘기하면은 지금 논리가 안 맞고요.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부분들 김건희 여사죠. 지금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지금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개고 있어요. 압수수색조차도 없고 뭐 소환조서도 없고요. 휴대폰에 대한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압수수색 없어요. 거기에 양평 공공지구 특혜가 김건희 여사 오빠 부분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그 검사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총장은 말하자면은 근데 수사라는 것들이 공정해야 되는데 권력 앞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그 수사는 미진하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스타일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지금 검찰총장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맞는 것이고 아까 이제 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 공선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이 재판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 공직선거법 안 지킨 판사들 다 탄핵해라. 그게 더 공정하지 않냐. 그거는 조금 이게 비교하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한 수사가 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예 압수수색 한 차례도 없고 휴대폰 전화 심지어 양평 공공지구 큰오빠 거는요. 검사가요. 휴대폰을 증거해서 배제시켜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소한 검찰총장을 탄핵을 했을 때는 검찰의 어떤 업무 부분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일단 그 한동훈 장관 아니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급하게 좀 철회하는 느낌도 좀 드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점심때쯤인가요? 정말 이례적으로 본인 A4 용지 입장문을 준비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번 그 화면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1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장관이 이제 본인의 메시지 입장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A4 용지 입장문을 쭉 적어와서 꼭꼭 씹어서 좀 읽기도 했는데요.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잠시만요. 수정소 국장님,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다.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한 장관의 그 표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고 그랬을 때 그 거대 야당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칼을 뽑았을 때는 어떤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걸 많이 추진을 하고 탄핵이라는 말을 뭐 그냥 쉽게 그냥 국회의원들도 사용하면서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수시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느 순간에 쉽게 그냥 와버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관이든 검사든 뭐 관계없이 이렇게 저렇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그 검찰총장 건도 저는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이거 상당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아까 원내대변인 얘기도 했는데 원내대변인이 초기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고 총선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선거 관련된 고소고발 엄청나게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또 검찰 사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검찰총장 탄핵을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거대 야당에 맞는 그 책무 그리고 그 메시지의 무게 이런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일 1탄핵 한동훈 장관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그러면 민주당 탄핵 이렇게 남발할 거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보면 어떠냐? 탄핵보다 인용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이다. 구 변호사님,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 얘기를 저희가 밑에 화면으로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할 텐데 한 장관의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이게 뭐 논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당신 논리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의 이제 모순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가장 완벽한 이제 토론 방식인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제 그런 걸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그 당의 개인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자체를 뭐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막대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했을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지고 국민께 피해가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이런 촘촘한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후폭풍에 대해서 책임은 져가면서 하고 계신 것인가를 동시에 다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에서도 사실 9대0 기각이라는 건 법조인 웬만한 분들은 다 판단을 하고 예측을 했던 내용인데 굳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던 4개월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의 손해로 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뭐 해명이나 반성도 없거든요. 이런 역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탄핵을 하시는 거는 국정에 대해서 마비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가 있지만 안 쓰는데 민주당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같이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 저희가 사전적 의미까지 그래픽으로도 한번 만나봤고요. 일단 검찰총장 탄핵은 걷어뒀고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과 따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 없이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결국 분리되는 거 총선 전에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까지 무죄 입증 자신 있으신가요? 아까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병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피고인 이재명의 입장이고요. 설사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그리고 병합해서 재판받는다면 오히려 공직선거와 관련된 형사 34부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와 관련 없는 형사 33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주장 자체도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김 씨 입장에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없는 것인데 아마 피고인 이재명이 좀 다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모 씨의 위증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가볍진 않을 것이다. 사실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꽤 자신감을 보였고 뭐 녹취록도 있고 사건 구조가 간명하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올해 사법 영감을 보니까 위증 증거인멸 혐의 1심 선고,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선거의 피선거권, 선거 출마 박탈, 뭐 의원직 상실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일정이 조금 좀 또 디테일해져서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 부분을 지금 예측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선거 내년 총선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도 뭐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증교사 혐의 부분도 김모 씨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또 그 재판에 가서 어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 자료들이 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병합이 됐으면 좋은데 떨어져 나가서 재판 하나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무에는 다소 조금 부담감이 있을지언정 뭐 크게 뭐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다. 그런 입장이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에 출연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뭐 그 재판부의 겨울방학 같은 이제 느낌. 그래서 이제 휴정도 많이 하고 인사들기 때문에 1심 선고 가능성을 좀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평범한 위증교사 사건인 경우에는 4월 전에 무조건 납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 평범하다는 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사실 총선인지 아닌지 그 뒤인지 안지가 이 사건에선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꼼수 부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흐름에 의하면 4월 전에 무조건 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평론가들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잘 보면 돼요. 일단 다음 기일 잡는 거, 출석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증인을 추가로 자기 쪽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미국 교수 불러오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거랑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두 사람이 핵심이고 사실 그 이외의 사람은 증인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어디에 조회를 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겉으로는 별다른 지장 없다라고 언론 플레이는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루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만 없으면 사실 4월 전에 나는 게 맞는 사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적 타격이 있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게 그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죄질이 더 높게 봐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로 봐요, 심지어. 그래서 송병호 중앙지검장도 위증 사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저로서도 다른 정치적인 내용 싹 빼고 위증 교사에 대해서 단 한 건만, 역사상 단 한 건만 실형을 줘야 된다면 뭐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꼽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얘기로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진단서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 전 본부장에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걸 보고 여권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 그러면 본인도 재판 잘 안 나오지 않았냐. 이걸 뭐 갑자기 유 전 본부장이 과태료 내단다는 건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행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강 문제로 오늘 출석할 수가 없다는 거를 이미 오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만약 그때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왔겠죠. 그래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오늘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동안의 다른 재판에서도 증인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한 번 정도 불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안 받는다는 건 다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공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야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뭐 압박용 뭐 이 정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가 조금 뭐 다른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여전히 대장동 재판도 아주 천천히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 중이긴 한데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따로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 그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주워 담은 민주당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와 5위였습니다. 다음 주엔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내 윷놀이 판엔 백도가 없다. 이 정도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강력 요구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일부 언론에 혁신의 조기 해산이라는 그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가 도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우유를 먹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경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사는 많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잘 끝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혁신위원들 의견은 많이 있고 저는 그분들을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위가 희생의 대상으로 언급한 중진 의원들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가 네, 뭐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그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혁신이 그 조기 해상 검토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현재 일자로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 구체적으로. 불출마 의원 리스트는 진짜 없어요. 없는 건가요?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나중에 그 어떤 분들이 불출마를 해야 하는지를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혁신이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박사님께서 그 기본 원칙이라든지 인요한 위원장께서 큰 틀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입꼬매라 그랬는데 갈게요. 어제 오늘 사이에 혁신 관련해서 두 가지 좀 큰 보도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혁신이 조기에 접을 수 있다. 두 번째, 불출마 리스트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내 유판에는 백도가 없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표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혁신위가 시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어쨌든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어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위기감 속에서 출발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적 쇄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호 의원 혼자만 일단 지금 본인도 불출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지 나머지는 지금 저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씩 지지율이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딴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당보다는 내가 먼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선에 있는 주호영 의원이 나는 정치를 시작한 곳에 대구에서 끝을 보겠다.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산악회 인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항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항명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 그 많은 인원을 본인이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결국 당신 주장과 나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 혁신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뭐 거의 이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 측근이나 또 장중진들이 이제 나 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마저도 이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 가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뭔가 혁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깃발을 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녀환 위원장이 조금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인해서 해산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처방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산 말고 그러니까 혁신위를 조기에 뭐 혁신위가 지금 보니까 다음 달 24일까지인가 딱 2달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혁신위가 조기에 접겠다라는 카드는 사실 그럼 혁신위가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전권을 받았으면 뭔가 이녀환 위원장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권한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원천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권한을 이음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혁신위에서 마지막 권한은 결국은 던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 지도부는 해산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이고 왜냐? 정권을 줬는데 정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지도부가 있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 해산은 현 김기현 이 체제도 결국 해산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정숙 국장 생각도 결국은 혁신이 조기 해산 카드는 인 위원장의 최후통첩 마지막 카드고 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정말 접을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극단의 상황에 몰린 건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여권 내부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여러 가지 움직임도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 중진들 불출마 내지는 뭐 수도권 출마 기타 등등 이런 거 혁신위를 조기 해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것은 강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이래서는 뭐 내가 이 혁신위원장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만 합시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이 이른바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강력한 압박,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장제원 의원 얘기도 했지만 장제원 의원 등등은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 지역구 지킬 거야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맞서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결론적으로 이선 후퇴나 불출마가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저는 뭐 진작부터 여야의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볼 일 없고 양쪽 다 대표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한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결국 아마 인요한 위원장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아마 압박을 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실 인요한 위원장 입에서 특정 인물로 좀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몇천 명 버스 동원했다. 장제원 의원을 인요한 위원장이 애들로 언급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들 앞에서나 혹은 교회 간증 때나 최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노후원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듣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4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면서 벌써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풍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4년을 쉬었고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요즘도 장제호의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본인 지역구 교회에서 좀 연단에 섰던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모아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물론 지금 상황에 대치 국면 장제원 의원이 쉽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선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혁신이 포함 당 혹은 글쎄요, 용산 대통령실이 총선에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장제원 의원 주변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 의원도 쉽게 버티지 못한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장제원 의원이 저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가 혁신의 대상 되는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혁신의 대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지금 버스 저렇게 92대 4,200명이 운집하는 집회까지 열면서 저렇게까지 한다? 저는요, 저건 대놓고 진짜 혁신에 호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정도 보여주고 아까 교회 가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볼 때 무소속 출마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절대로 저 지역구 못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혁신합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본인이 앞장서는데 어느 누가 아니 윤핵관인 장제원도 물러나지 않는데 내가 왜 물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혁신 못합니다.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를 추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어쨌든 윤핵관으로서 여러 가지 본인이 누렸던 정치적인 위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희생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교회 간증 영상, 본인은 지역구 출마 밀어붙이겠다 이런저런 얘기까지 4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내부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니까 민주당 비명기 위원 몇몇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공동,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명단도 일정도 윤곽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 동네 다니는 곳이 아니고 오늘은 미용실 가서 몰래 머리만 염색하고 많은 거 했는데 이게 동네 방네 소문이 나 큰일 났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주 뭐에 어울리냐고 이게. 이 대한구랑 잘 어울리시네요. 12월 말까지가 총선 앞두고 어떤 정당이 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총선 앞두고 지금 이것보다는 좀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은 너 예쁘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착각을 하거나 말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 말은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여러 좀 모였고 공동성명 조만간 낼 것 같은데 의원 몇 면도 몇 면이지만 최근에 이준석 신당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 정도에 신당 창당 얘기를 하는데 비명계도 좀 12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2월 얘기. 여러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합 집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2월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국회가 이제 12월 2일 날 원래 예산안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만 처리가 끝나면 이제 사실상 21대 국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총선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들 12월 달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나 또 총선기획단 구성이나 등등 그다음에 이번에 인재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잖아요. 본인이 위원장 맡으면서. 맞아요.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닙니다. 인재위원회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 외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 왜냐? 내부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내부이 많다는 게 뭐냐면 친명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친명 체제로, 즉 이번에는 정말 온전히 자신의 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확고하게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항을 출마도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명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본인이 뜨겁다고 못 느끼면서도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끽소리라도 해봐야 되고 뭔가라도 움직여 봐야 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윤영찬 의원도 여기 이제 합류하는 것이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하. 조만간 아마 뭐 이 북콘서트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비명계의 활동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완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안동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비명계 얘기는 어제 오늘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뜨거운 감자 KB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당일 주요 뉴스 앵커들을 교체한 KBS입니다. 오늘 박민 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아 해외로 도피한 윤지호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2021년 4.7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엔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엔 결국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뭐 쇄신하겠다, 연봉 30%씩 깎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윤지호 씨, 검언유착 오보, 생태탕, 김만배 이런저런 KBS의 과거 치부 얘기를 좀 꺼낸 것도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민 사장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일반 어떤 방송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 방송 같은 경우는 지향하는 바가 있고 어떤 이 특정을 지향하는 또 이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언론도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KBS는 공영 방송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시청료와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이 사용 언론과는 다른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KBS가 사실상 이 노조 출신 간부들이 현직에 다 장악을 하면서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또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편파적인 뉴스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내보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청료 내지 않겠다. 그리고 도대체 시청을 내는데 뭐 하느냐 이런 비판이 빗발쳤고 결국 이제 지금 분리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금 KBS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해서 예전에 본인들이 논란이 됐던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단 국민 앞에 공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또 잇따른 지금 이 문제되는 프로그램들, 진행자들, 또 뉴스 앵커들을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KBS가 이제는 좀 더 공정한 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들을 좀 정광석화처럼 일단 조치를 취했고 이 부분들 앞으로 이제 KBS가 오늘 보니까 이제 임원들 연봉 30% 삭감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무래도 KBS는 재정적으로 앞으로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료 이제 이게 자체가 같이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과연 KBS 이텔레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또 인력이 굉장히 많다. 또 60% 이상이 연봉 1억 이상이다. 방만 경영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KBS 개혁에 중요한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전광석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보고 뭐 진행자 교체, 출연자 교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오늘 뭐 야당에서 좀 반발을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번 양보해서 자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차를 잘 시간을 두고 왜냐면 지금 바뀐 분들이요 그 전에 하루 전에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마지막 인사도 할 기회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하차하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루 만에 하면 의도야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저는 저게 잘못됐다고 보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저렇게 하는 것은요 대단히 미숙한 모습이에요. 조금씩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 정도 시간 있다가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입장 얘기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렇게 임명되기, 본인이 사실 임명장 되기 전부터 연락이 갔다고 하니까 저건 좀 미숙한 부분이다. 저렇게 되면요, 본인이 어떤 의도를 했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저렇게 점령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국민 사과 KBS 사장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여러 진행자와 뭐 패널 교체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KBS 내부가 좀 시끄럽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 소식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2년) 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에게 막말을 하고 환불을 요구했던 이른바 고깃집 갑질 모녀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 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끝까지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네. 아, 제가 당장 고깃값 물려내. 청소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깃값 빨리 붙여.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이렇게 반말하는 야 니네 거.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손님이 이게 저희 어디다 대고 그냥. 하시는 협박 아니십니까? 저희 방역 협박 아니십니까? 협박하면 어때? 너까지 뭐라고? 넌 그냥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갔던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장사해. 보통은 이게 어디다 대고 뭐 신고하고 주고 보자 너. 어디 신고해봐 한번. 볼게. 야 바꿔 남자 바꿔. 2년 전 5월에 저 녹음 파일 한두 번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32,000원 정도 식사한 뒤에 고기 환불해달라, 불쾌했다. 뭐 갑질 논란이 좀 있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수백 배 물어나게 생겼네요. 네, 32,000원이 무려 2,40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임과응보, 사필기정의 부메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한창 엄중한 시기였는데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는 정작 아무 말 없이 32,000원어치 식사를 잘하고 다 먹고 나서 자리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 먹고 나서 카운터에 와서 계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쾌했다. 왜 옆자리에 노인들 앉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일단 주인이 손님이니까 죄송하다고 달래고 보냈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전화가 와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폭언과 욕설 또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안하면은 32,000원 환불해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이어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정작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그 손님이었고요. 딸까지 가세해서 주말에 가서 뭐 어떻게 가게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횡포를 부렸고 이 주인들은 며칠 동안 문을 닫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법적 판단 최후 총 2,400만 원을 물어내게 생긴 형사민사 포함해서 고깃집 갑질 사건의 최후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녹음 파일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강남 아파트와 도덕성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한동훈 장관과 송 전 대표 한 장관 비판하는 이 얘기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북핵보다 탄핵이 더 골칫골이네요. 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예. 릴레이 할 게 없어서 막말 릴레이를 하나요?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겨냥한 이제 막말, 사실상 막말 아니냐 이런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라. 좀 뼈있는 말까지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 누군가가 평소보다 기분이 참 좋아 보였다면 아마 LG 팬이었을 겁니다. 무려 29년 만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LG의 구단주도 선수도 팬도 어제 한을 맘껏 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2023년 챔피언은 LG 트윈스입니다. 무적 LG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진짜 머릿속에 꼭 기억에 남기고 싶을 정도로 기쁩니다. 예. 구단 금고에 잠자고 있던 명품 시계도 타게 됐습니다. 그 기분 어떠십니까?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었는데 뭐 정말 좋은 기분 좋은 뭐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계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뭐 구강모 회장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뭐 사료실에 가든 뭐 그렇게 해서 구강모 회장님께 드리고 저는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캡틴 오지환 선수 뭐 또 다른 걸 받고 싶은데 뭘 받고 싶은지 또 구 회장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29년 만에 그럼 1994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만큼 LG가 우승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었어요. 94년에요. 저도 어렸습니다. 저도 까마득한데요. 김일성이 사망했고 수능치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했던 그 시절에 우승하고 나서 29년 만에 드디어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젯밤에 그 추운데 유광 점퍼 입고 저희 동네에서 으아 이렇게 소리 지르던 어떤 남자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MVP 선수에게 시계 주려고 명품 시계 8천만 원짜리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예. 그 시계가 드디어 주인공을 찾아갈 때가 온 것 같은데요. 팬들도 정말 기뻐하고 LG 트윈스 입장에서도 너무 기뻐해서 뭐 곧 대대적인 LG 계열사 할인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부들도 마음이 설렌다는 소식입니다. 가전제품 할인 행사 LG가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롤렉스 시계 이제 오지환 선수가 회장님께서 좀 어떻게 좀 사료실에 해달라고 했지만 이 소주요. 예. 이 소주 LG 팬들이 우승을 언제 합니까? 이거 소주 알코올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막 고민했었는데 예. 아직 소주가 좀 있긴 있다면서요?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중간에 조금 증발이 돼서 이게 오키나와에서 공수해 온 거거든요. 오키나와에서 공수해 온 것을 조금 더 가져왔어요. 중간중간이면 증발이 되니까 소주가. 그래서 29년을 보관했는데요. 소주 전문가들, 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저게 증발이 되지만 일정 부분 좀 부드러워진대요. 보통 도수가 20에서 8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부드러운 맛이 나는 그런 술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그 LG가 앞으로 계속 우승해라라고 하면서 저런 특상품들을 준비해놨었는데 이 개봉하고 언론에 공개되는데 무려 29년 걸렸습니다. LG 팬들 그토록 염원하던 한국 시리즈 우승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하나는 언제 우승할까요? 예. 예.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